예, 오늘 염 교수는 지금 피로가 얼굴에 아직도 있나? 아, 어제 죽을 뻔했어요. 어제 네, 저 팬들 만나려고 메가박스에서 네. 강의 하느라고 몇 시간 했어요? 1시간 반 하고 1시간 반 하고 또 Q&A 질문 20분 하고 20분 하고 사인은 1시간 반 하고 사인은 1시간 반? 사인 시간이 또 따로 있어? 밖에 대기하시는데 또 어떻게 안 해드려요? 다 해드려요. 참 그냥 사진 찍어드리지. 사진도 찍고. 그러면 어제 하루 다 간 거네. 예, 끝나고 정신 차리니까 3시 넘었더라고요. 이제 다음 달에는 내 차례인데 반 정도 가셨으니까 교수님 가시면 400명 다 재기한다고 보고 한 400명 오셨죠? 그러니까 교수님도 400명 다 왔을 때 반은 좀 가셨거든요. 근데 400명이 사인하고 사진을 찍으면 4시나 5시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토크 콘서트 할 때 염 교수님 우리 그때도 1시간 넘게 했잖아요. 실제 행사보다 저 사진 찍고 사인하는 시간이 더 길었잖아요. 근데 양쪽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다 중요하죠. 네, 아유, 뭐 그러고 언제 볼 거예요? 우리도 저 팬분들을.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다 교수님 팬이에요, 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거기 다 아이디가 만나면 딴소리를 해. 아니 내가 인기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연불리가 자꾸 그러시면 되네. 연불리님. 유명해요. 왜 그래요, 어제 하루 종일 고생했어요. 뭐 김정은이 막 박수 치니까 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그제 또 방송 녹화는 하고. 아이 고생하셔요. 토요일 날 뚝딱 가고. 그 요번 주는 아파가지고 한 이틀 2-3일 알았고. 뭐 저 녹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나는 오늘 일요일인 줄 알고 아침에 느긋하게 있었어 사실. 아차 싶더라고. 그 제가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 범죄물 일종의 홍수잖아요. 방송마다 나오잖아요.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설명드릴게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할 때 사람들이 그 도피처를 원해요. 도피처를 원하는데 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만 혼란하면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먹방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쇼나 이런 거 있잖아요. 즐거운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많고요. 경제적으로까지 어려우는 복합 이렇게 침체 상황이 오면 이제 노는 거 이것도 나랑 안 맞잖아. 돈이 없으니까. 짜증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회 문제에 관련돼서 분석과 특히 범죄 쪽 관련된 거가 이게 집중이 된대요. 역사물하고. 그럼 지금 그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도 텔레비 보시면 역사 관련된 프로그램 많이 생기고. 맞아. 그다음 그죠 인문학에서 역사가 요즘에 뜨잖아요. 그리고 범죄 관련된 것도 시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돌풍이라고 보는데. 되게 좀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범죄 경제학에 나오거든요. 지금 박동민 PD는 지금 우리 역사 저널도 하고 있고 사건도 하고 있으니까 시기를 그냥 확 잡은 거네. 시대가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 거요? 네, 그럼 또 그래? 예. 나는 이제 요즘에 하도 이제 뭐 시끌시끌해서 더 글로리. 예. 글로리가 찬양 뭐 그런 소리 아니에요? 영광이란 뜻이죠. 영광, 찬양한 뭐 이런 소리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하고 좀 봤어요. 반어법이지 뭐 제목이. 봤더니 이제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응징이더라고. 응징.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적 복수 비슷한 거예요. 말 그대로 뭐 변형된 어떤 그 방법을 동원해 갖고 관을 이용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하여튼 사적 복수더라고 이게. 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원래는 이제 그게 안 되죠. 그 법치주의 이념에는 안 맞는데 안 맞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대로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정의가 구현이 안 죄 되는 지은 거죠. 자들이 죄 지은 만큼 처벌받지 않고 있고 죄 지은 자들이 처벌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죄 지은 자들이 처벌을 받지 아니하거나 죄 지은 자들이 처벌을 받는데 처벌이 잘못한 것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분노하는 독자들이 일반 대중들이 그 더글로리라는 걸 보면서 그냥 다이렉트로 응징하는 게 속이 시원한 거야 한편. 그렇죠. 카타르시스를 그냥 충족시켜주는 이제 풀어주는 그런 이제 물이 나온 건데 요 시기에는 내 생각은요 영화도 있잖아 그렇게 나왔으면 히트칠 것 같아. 그냥 법과 제도를 건너뛰어서 그냥 그대로 가서 그냥 한만치 응징하는 막 제가 그 카메오로 나온 영화가 그잖아요. 친일파들 응징하는 거잖아요. 사적으로.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법치주의 개념에서는 벗어나죠. 그건 고무적인 건 아니지만 오직 하면 요즘 시기에 그런 게 나오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쨌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이렇게 범죄물이 많이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아,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모방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또 자꾸 듣다 보면 둔감해지잖아요. 맞아요. 네, 잔혹함의 둔감화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저희가. 우리 프로에서도 가장 사실은 신경 쓰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적어도 교수님한테 미리 말씀드리지만 해외 사건 할 때 살인 과정에 대해서는 많이 생략을 하고 넘어가잖아요. 가능하면. 예. 그러니까 너무 요즘에 교수님 이건 제 의견이지만 범죄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너무 잔혹해져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것도 아니 지금 토크쇼 같은 것도 그래요. 너무 디테일하게 가니까 디테일한 거 같으면서도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이게 잔혹한 물론 그 시청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약간 선정적이어야 되니까 그런 건데 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뭐 전부 다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적어도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주는 공중파라든지 예. 이런 방송으로서의 타이틀을 다른 곳에서 지켜야 할 어떤 선, 뭐 그게 이제 무너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쪽 범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유튜브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좀 더 조금은 정나라하게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선택을 했는데 이제 근데 선은 안 그게 선이 이제 구분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뭐 공중파나 지상파하고도 이게 유튜브하고도 그 선이 없어져 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선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요즘엔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안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대안. 사람 죽인 과정만 설명하면 도대체 뭐 하겠다는 그러니까 얘기냐고. 대안 없는 그 비판은 그거는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다 그래요 지금 다.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했고 이랬다 끝. 그거 어떡하라고. 그래요. 아 저한테 항의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희 시민들이 선생님 저기 왜 저기 사건 내용만 얘기하고 그 프로들이 왜 전부 다 대안이나 뭐 방법이나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근데 그 전에는 그게 반드시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게 있었고 그 현상이 끝나면 그러면 왜 이러한 사건이 터졌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진단한 다음에 그러면 더 이상 앞으로 없으려면 뭐가 보충돼야 될까요? 네, 하는 걸로 결론이 귀결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많이 좀 생략되는 경우가 요즘에 생겨났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미디어는 범죄의 파트너이면서 주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지. 파트너로 가야 되는데 주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애매해요. 말이 좀 깁니다. 예. 하여튼 저번 주에 고생 많이 했어요. 아유 재밌었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기 방송으로 말씀드리기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다음 달에는 또 제가 또 우리 구독자님들 뵈러 가야 되겠네. 아이고. 오늘 이슈 좀 하나 볼게요. 네. 여전히 이거 참 안 되나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참 10대 관련된 범죄 이거 이제 입에 올리기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요. 내가 입에 올리는 내가 식상해요. 근데 계속 일어나는 건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냥 맨날 사건만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게 근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뭐 청소년 다이비전 뭐 여러 가지 아이고 다이버전은 요즘에 개나주라고 그래요. 다이버전 진짜 다이버전 논문 내가 보니까 청소년 관련된 저 박사 논문은 청소년 다이버전 관련된 게 제일 많더라고. 제일 많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한 7, 8명이 그거 썼어. 그런데도 다 근데 그것도 내용을 읽어보니까 거의 다 유사해. 비슷하죠. 왜 그러면 똑같으니까 사회 상황이 외국이나 우리나라랑 그러네요. 이것도 그거예요. 어디서 터진 거예요? 이거 전남 무안에서 터졌는데요. 무안에서. 무안 경찰서에서 했는데 이제 발생한 거는 목포죠, 목포. 네, 붙어 있으니까요. 네, 그 10대인데요. 네. 아마 세 놈인 것 같은데 공범이 둘, 그다음에 구속된 애가 하나 있고 이런 거 보니까 3명 같은데 가해자가 피해자는 17살짜리 동급생이네 다들. 가해자 피해자 동급생이네. 고2쯤 되겠네요. 고2 정도 되나요? 네. 17이면? 만으로 하면. 얘들이 10일 날 그 친구를 목포에 있는 한 모텔방에 가둔 다음에 집단 구타를 했다고 그러는데
와. 집단 구타를 한 것도 좋은데 그 모텔에서 세 놈이서 그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가지고 예.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이제 아마 그 뭐 얘들한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럽고 아마 고통스러운 게 동급생한테 친구한테 두들겨 맞는 거 실시간으로 동영상 방송되는 걸 거예요. 아이들 그 입장에서는 죽고 싶을 거예요. 죽고 싶다고 예.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게 없거든요. 예. 그거에다가 뭐 소지품까지 뺏었다. 그리고 갈비뼈 부러졌대요. 그러니까 많이 나왔겠네요. 얼굴도 많이 다치고 많이 6주. 아우 세게 나왔네. 6주면 중상이에요. 중상이죠. 예. 근데 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친구를 두들겨 팬 이유가 얘들이 네. 지들이 차터리 하는데 얘가 거기 가담 안 했다는 거예요. 차 터는데? 차 터는데 가담 안 하고 그 다음에 지들은 학교도 땡땡이 치고 잘 안 가는데 얘가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니는 거에 대해서 분개했대. 학교 다니는 거에 분개예요? 예. 같이 이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학교도 잘 안 가고 차터리나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너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냐 이거지. 미친놈들. 이거 아이고. 완전히 이거 얘네들 보니까 뭐 저 차에서 막 금품 2,400만 원어치 상당 절도하고 막 그러니까 차터리 전문가들이에요. 교수님 차에 요즘에 귀중품 안 넣어놓는데 2,400만 많이 턴 거네요. 이게 참 의외로 우리가 그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차가 안전하다고 의외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가방 놓고. 거꾸로. 예. 원래 우리 같으면 차에다가 뭐 현금이라든 현금 가방이나 귀금품 하다못해 우리 노트북 핸드폰. 넣는 것도 신경 쓰이거든요. 네, 안 넣어요. 예. 안 넣어놓잖아요. 네. 근데 또 의외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차 안에다가 그런 거 넣어놓고 잠궈 놓으면 블랙박스 돌아가고 문 열면 삐삐삐삐 한다고 생각해서 거기처럼 안전한 데가 어디냐고 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삐삐삐삐 울릴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각해요. 안 먹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학교에서는 뭐 징계 절차 한다는데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놈들 구속해야죠. 네. 근데 17살짜리들이라 그래서 폭행에 가담한 2명 중에 1명은 구속은 했어요. 주범이네. 예. 그다음에 촉법 소년을 포함한 2명 공범 2명은 불구속이건 했다고 그러는데 촉법 같은 애들은 뭐 처벌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그 벌어지고 있고 이거 말고도 지금 이 이슈 뽑는 그 사이에 그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뭐 많아요. 여중생 뭐 성폭행 관련된 거 나오고 막 그 미성년자 관련된 게 요번 주만 해도 몇 건이 뜨더라고. 그게 제가 요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소년 담당 경찰관 교육을 가끔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학교 폴리스, 네, 스쿨 폴리스, SPO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 얘기가 뭐냐면 딜레마에 빠진대요. 자기들도 하면서. 왜 그러면 일단 선도를 해야 되는 건 맞죠. 얘네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선도하려고는 하는데 보면 그러니까 일부 형사분들이세요. 사탄 마귀 새끼 같은 애도 있대요. 이거 선도 하나만 하고 이거 더 큰 범죄 저지를 것 같은데 자기도 육감이 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주 딜레마에 빠진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들의 얼굴은 여전히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걔들은 소년이고 소년은 가장 그 기본적인 취지가 선도니까. 처벌은 차후의 문제고 선도가 1번이거든요. 네. 선도가 1번이다 보니까 선도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 있는 SPO 이거 현장 경찰관들은 금방 알아요. 네, 저건 선도 가능한 애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직감으로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요. 예. 그렇다면 처벌로 가든지 쟤를 그 어떤 그 걔들이 타고 있는 대열에서 이탈시켜 버려야 되는데. 네. 그게 또 경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얼굴은 소년이니까. 참 어렵다.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 무안 경찰서에서 아마 얘들 처리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얘들 또 뭐 소년이니 뭐니 하고 대충 처벌해서 내보내고 그러면 얘들 못 고쳐요. 어쨌든 이게 잔혹한 범죄잖아요. 촬영까지 했는데. 예. 뭐 아까 저 서두에 얘기했지만 뭐 더글로리 그 보니까 막 뭐 지지고 고데기로 지지고 화상 주고 많은 거 어마어마하게 막 그렇게 온몸에 여자애들이 더 무서워요. 흉기 예. 뭐 근데 그런 게 많던데. 그게 뭐 과장됐을 줄 몰라도 없는 사실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모텔 업주도 잘못하셨네요. 이거는 내가 좀 이게 근데 이거 문제가 뭐냐면요. 옛날에는 숙박업법이라고 해가지고 숙박업소를 취급을 했는데요. 저 풍속 그 영업법을 바뀌었어요.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그 속에 숙박업소를 집어넣어놓고 그게 그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혼숙을 금지하는 내용은 숙박업법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도 네. 있는데 네. 문제는 숙박부 미기재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경찰관들이 임금을 나가서 숙박부 사람이 가 숙박하고 예, 있는데 그 사람 네.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숙박부 미기재로 처벌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이 그 들어온 사람들을 주민등록증을 보고 적었어요. 숙박부를 기재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많이 걸러졌어요. 네. 미성년자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네. 걸러졌어요. 네. 근데 요즘에 숙박부 미기재 처벌법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덩치 큰 애들이 이렇게 오면 업주들이 그냥 받아놓고 나 그 애들이 어른인지 아닌지 애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외관 봐가지고는 다 큰 애들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거 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면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아, 어렵네. 그러니까 숙박부 미기재 조항이 사라지면서 미성년자들 출입하는 거 통제가 어려워졌어요. 쉽지 않네. 근데 이건 애가 잘못 맞아주고.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미성년자 그거보다도 숙박부 그 기재가 주는 실익이 뭐가 있었냐면요. 예. 숙박업소 내에 와가지고 밀폐된 공간에서 범행을 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크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못 도망가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범행을 목적으로 숙박부에 기재하고 들어오면 심정적으로 부담감을 느낀다고요. 쓰는 순간 내 인적사항을 쓰는 순간. 그러면 범죄가 굉장히 강력 사건이 예방이 됐었어요. 그 전에는. 네. 근데 숙박부 미기재 처벌 조항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나 데리고 들어가고 24시간은 내 공간이잖아요. 그 안에서. 모르지 누가 들어왔어.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모르는 공간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숙박부 미기재 관련된 거 이거 신중하게 한번 또 들여다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안 되면 또 뭐 QR 코드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좀 뭐 불편하다면 그거를 대처하는 하여튼 어떠한 형태로건 투숙한 사람을 숙박업소 업주가 체크할 수 있도록. 근데 교수님 바람 피는 사람들이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바람 피는 사람도 QR 코드 찍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신형 숙박부가 나오면. 에이씨, 그것까지 고려해서 만들 수는 없고요. 근데 걔네 또 난리칠 거 아니에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좀.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인적사항을 적고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맞아요. 부담감 느껴요. 뭐라도 좀 정리해야지. 이거 좀 요즘에 계속 미성년자들 숙박업소에서 일어나요. 맞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따가 아마 대한민국 살인 사건 할 때도 숙박업소에서 벌어진 사건을 하게 될 건데 답답하네요. 그러네요. 지금 요놈들 좀 혼 좀 많이 내서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거 좀 안타까운 사건이던데요, 교수님. 이거는 기사를 좀 봤는데 제목이 이거네요. 예. 부부관계 중에 흉기 가져와가지고 그날 남편을 베개로 살해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어요. 주부가 자기 남편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참 교수님 지금 국민참여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본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당사자. 그러니까 제가 범죄자 피고죠. 그 사건의 피고인이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청구 못 하는 거죠, 그럼? 검사는 뭐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죠, 의사를.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형 선고가 세게 나올 거니까 참여재판으로 감형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 국민들한테 직접 검사한테 호소 안 하고 나 저 국민 배심원들한테 직접 내가 내 얘기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지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은 본인이 피고인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피고인인 부인, 지금 남편을 죽인 부인이 신청했다는 얘기네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는 아내가 자기 남편을 아까 베개로 살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요. 뭐 받을게요?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사람을 죽였는데? 예, 사람을 자기 남편을 살해했는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이제 이 판결을 받으니까 검찰이 이건 양형이 너무 약합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양형 부당합니다 하면서 항소를 한 거예요. 검찰이. 왜 그러냐면 검찰은 그 국민참여재판 하기 이전에 검찰이 몇 년을 구형했냐면 이 여성한테 20년 구형했었거든요. 20년을 자기들은 검찰에서는 구형을 했는데 국민참여재판이 있으면서 집행유예로 나가버리니까 검찰은 패배도 처절한 패배죠. 뭐 어떤 승부로 본다면. 승부로 본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지. 오직하면 우리가 20년이면 중형 때린 거거든요. 중형을 때린 사람이 집행유예로 나가버리니까
검찰이 그거 안 됩니다. 그러고 항소했다는 건데. 그럼 배심원이 그 여자 편한테 유리한 판결을 해주신 거네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집행유예가 몇 년이냐면요. 네. 남편 죽인 혐의예요. 네. 그 혐의로 했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줬거든요. 3년도 약하네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징역은 3년 준 거죠. 네. 그런데 검찰은 20년 구형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배심원 7명이 배심원은 큰 사건은 9명이 하고요. 네. 작은 건 한 7명 정도 하거든요. 네. 네. 7명이 모두 유죄 판결은 하면서 네. 집행유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만장일치 뭐 방법이 없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남편을 죽인 사람을 집행유예로 내보내주는 거를 국민참여재판하는 분들이 배심원단이 승인했다?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판결문을 보니까요. 네. 시작은 2012년도입니다. 한참 전이네.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이 사망한 남편이 경제활동을 거의 안 했대요. 돈을 안 벌고. 그냥 매일 술 마시고 쩔어서 살았나 봐요. 네. 근데 또 성격까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내가 보니까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형태의 네. 남편. 나쁜 남편. 네. 뭐 더글로리에서 나오는 그 염혜란 씨 남편.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남편이 그렇게 아마 건축 관련 쪽에서 일을 좀 했나 봐요. 그런데 뭐 계속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사업도 성공 못해요. 그렇죠. 성실하지 못하다는 얘기거든. 매일 네. 술이나 먹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대인 관계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런 되죠. 사람이 사업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결국 시댁에 들어가 살았나 봐. 시댁에 들어가서 이제 네. 아들 둘하고 딸 1명. 그러면 5 식구가 가서 사는 거네. 네. 그런데 거기 가서도 남편이 강압적인 태도, 폭력적인 행동 이거는 지속됐던 것 같고 더 심하게 했겠지. 지 아버지 어머니 집인데. 그러니까 남자라는 놈이 찌질하게 지가 제대로 관리 못해서 자기 집에 자식하고 아내 데리고 들어가 살면서 말이야. 어땠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이제 수면제 7알을 하도 시달리고 그러니까 네, 여성분 부인이.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우니까 아마 수면제 한 7알 정도를 처방을 받았었던 모양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뭐였냐면 보니까 원래 처음에 수면제 처방받은 거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뭐 먹거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말이 바뀌었어요. 남편이 너무 때리고 그러니까 술 먹고 들어와서 때리고 그럴 때 음료수 같은 거 아니면 물 같은 데다가 수면제를 타서 먹여갖고 남편이 빨리 잠들면 덜 맞을 거 아니야. 네. 그런 용도로 아마 본인이 병원에서 수면제 7알을 처방받아갖고 이제 갖다 놨던 것 같습니다. 어렵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7알만 갖고는 안 되니까 14알을 또 받았어요. 다음번에 가서. 꽤 많이 그럼 21개를 네.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절구로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방안 그 서랍 속에 보관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요 부분은 사실은 요 부분은 검찰 입장에서는 죽이려고 계획한 정황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겠죠. 네. 검찰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네요. 네. 자, 이제 사건은 5월달 그 중순 새벽에 일어났는데 네. 술 취한 남편이 이제 깨웠어 이 아내를. 아내를 깨우고는 거실로 사인 주고 애들하고 여러 명이 있으니까 한 방에 네, 아내 톡톡톡 깨운 거야. 그리고는 나와. 그 뭐냐면 거실에 가서 성관계 하자는 거지. 부부관계 하자는 거지. 아무 사인도 없이 그냥 와갖고 뭐 그냥 하자는 거 이게. 그러니까 깨우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밖으로 나가자고 애들이 있으니까. 위험한 행동을.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 맨날 두들겨 맞고 뭐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런 남편하고 성관계 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또 건강도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네. 이제 가서 성관계 시도를 하는데 여성 측에서 무반응 상태니까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도 건강도 안 좋고 남편도. 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이놈이 이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 남편이 이제 화가 나고 이러니까 어떤 식으로 성관계를 시도했냐면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때리거나 공격하는 걸로 부인을. 네, 부인. 아이고. 재수 없는 놈이야 이거 진짜 무능한 새끼들이 하는 짓이. 이거 지금 판결문에 다 나온 내용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폭력적으로 표현. 그러니까 거친 부부관계를 시도를 한 거예요. 거친 부부관계. 이거 거친 게 아니라 이건 폭행이죠. 이거 폭행. 아름답게 표현하면 거친 부부관계를 시도한 거고. 여성 입장에서는 거친 부부관계 시도면 더 여성은 줄여드는 거지, 더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난 거야, 이놈이. 이 나쁜 놈이고 내가 어떤 뭐 여기서부터 이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그 집에 있는 32cm짜리 그 부엌칼입니다. 부엌칼이네 이거는. 그걸 가져오라고 네. 한 거예요. 부인한테. 그러고는 신체 일부에 상처를 내보자는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그걸 여성이 이제 그 이불 밑에다가 감췄어요. 그러면서 제발 이러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사정을 한 거예요. 그 막 실갱이가 이루어졌고, 이제 그 사이에 잠깐 사이에 이제 뭐 남편이 화장실을 간 모양이에요. 그 화장실 간 틈에 본인이 미리 그 빠놨다고 그랬잖아요. 수면제 빠놓은 거를 커피 마시고 있던데 탄 거야. 이제 마신 거지. 남편이 이제 화장실 갔다 와서. 술 먹겠다 커피에다가 이거 그래서 마시고 아직 약효가 발효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앞전에 행동 한 거지. 그냥. 강제 성관계 시도 같은 거. 근데 이제 스르르륵 잠들어 버린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때 이제 이 여성이 남편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편하겠다. 도저히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저는 좀 이해 갈 것 같은데. 애들 셋이나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을 살해하기로 맘먹고 흉기로 잠이 든 남편의 손목을 여러 번 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베개를 얼굴에다 눌러서 이제 비구 폐색. 그래서 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 그 사인은 질식사가 되겠죠. 비구 과다출혈이 아니고 질식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비구 폐색에 의한 질식사.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검찰에서는 20년 구형할 만해요. 그렇죠. 검찰은 어떤 식으로 보냐면 애초부터 그래 남편이 폭력적이고 아주 가학적인 방법으로 괴롭혀 오고 그게 습관적이고 상습적이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런 계기 그런 이유로 이 여성은 미리 수면제를 준비했잖아.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빻아가지고 숨겨두고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죽이기 직전부터 계속 계획을 해왔던 거 아니냐. 이게 해석이 중요하네요. 수면제는 그렇게 이게 핵심이네요.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지가 본인이 먹으려고 한 거면 좀 애매하고 준비했다면 이거는 완전 고의적 그렇죠. 그래서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1년의 과정이 계획에 의해서 남편 살해하려고 수면제부터 준비해갖고 수면제 먹고 나가 떨어지니까 손목 긋고 얼굴 눌러서 죽인 거 아니냐. 이거 쭉 이어진 1년의 행동이 그래 남편이 잘했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1년의 행동은 계획적으로 진행해가지고 남편을 급기야 살해한 거니까 이거는 20년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구형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검사 입장에서 20년 줘야 된다는 건. 근데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 죽었잖아요. 바로 자수했어요. 자수했으면 또 바로 자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작 감경 사유는 되죠. 이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될 가치이지만 이제 그런데 계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런 게 있고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도 존중했다. 배심원들이 죄 있는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수감 생활을 하지 말라 집행유예로 내보내주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참고했다는 거예요. 또 뭐 이 시어머니한테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본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준 건데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염 교수님 이 부분은 아주 이거는 사적인 의견은 어때요? 저는 이 판결이 제 개인적 감정으로는 맞다고 봐요. 그래요? 남편이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계속 폭력을 행사해 와가지고 이제 그 코너에 몰렸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거는 참작을 해줘야 된다. 참작은 하는데 참작이 너무 심하게 참작되면 또 그것도 안 되잖아. 그거 안 되는데 이 사안만. 이 사안만? 사람을 살해했는데 봐주면 안 되죠. 그 기본 대원칙이고 전에도 왜 아들한테 상습적으로 공격당했던 할머니가 아들 공격해갖고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할아버지가 막 80 넘어가셨는데 할머니 60년 동안 두들겨 패다가 살해했는데도 아주 형량이 낮게 나왔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마 항소했잖아요 검찰에서. 그러면 이제 2심이 또 진행될 거예요. 항소심이 진행되면
집행유예가 유지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네, 그건 없죠. 사실은 없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2심 단계에서는 뭐를 더 골라봐야 되냐면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당해온 그 기간. 맞아요. 그다음에 그 기간과 종류. 여기 또 성폭력도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기간, 종류, 얼마 동안 계속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어떤 그 성폭력을 포함해서 가정폭력을 당해왔는지,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당해왔는지. 그게 이게 이 케이스는 아닌데 조심스러우니까 딴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이 이제 외국 얘기예요.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이제 애들을 패. 애들을. 가장 비굴한 새끼들. 네. 그러니까 왜 때리냐? 부인이 성관계를 안 해줘. 그러니까 대신 애들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을 때려. 네가 아끼는 애들을 까이는 네, 애들이 맞는 걸 보니까 엄마가 당황을 해. 애들 그만 때려 그랬더니 그럼 나랑 한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다가 똑같아요 케이스가 이게. 제가 옛날에 뭐 텍사스 사건인가 그랬는데 부인이 나중에 도저히 안 돼갖고 애들이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야 자꾸.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부인이 성관계 못하는 날 있잖아요. 몸이 너무 아프든가 이제 생리는 경우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못하면 애들이 계속 맞아야 돼. 그러니까 부인이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 남편 살해를 해버렸어요. 그런 새끼는 죽어야 돼. 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대신에 거기 검찰은 항소는 안 했어요. 왜? 자기 검사가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성폭행 당했고 애들 두드러 맞았고 그다음 성관계 안 해주니까 인질로 애를 두드려 팼거든. 그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거기도 배심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이건 말이 안 돼. 이거는 저 돌아가신 분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석방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내하고는 좀 내용은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배심원단하고 법원의 판사님들조차도 3명의 합심하시는 판사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 판결문 내용은 다 나온 건 아니잖아요. 과정상에서 그 지금 가해자인 부인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구석에 몰린 상황이 좀 내용이 좀 있지 않았겠냐. 저는 조심스럽게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에 가서는요. 항소심에서는 지금 1심보다는 좀 더 면밀히 따질 가능성이 따져야겠죠. 그거 따지는 거는 이제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가해 기간을 명확하게 추정할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상습적 반복적으로 아내를 괴롭히고 폭행했는지, 그다음에 가해 기간,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괴롭혔는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방법이나 수단도 방법.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그동안 이 아내가 당해왔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구증이 될까. 어떤 때 2월 달에는 맞아갖고 뭐 이 앞니가 부러졌었다. 뭐 3월 달에는 맞아가지고 뭐 갈비가 부러졌었다. 뭐 이런 게 구증될 수 있고 치료받은 진료 기록이 있다면 그거 다 첨부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다 입증이 돼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견디다 못해서 이게 내가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었다. 잘못된 방법이지만 이런 게 입증된다면 이 원심이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아마 정밀히 1심보다는 볼 텐데 거기에서 약간이라도 좀 다르다면 그건 중형이에요. 그러면 또 중형이에요. 형이 실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중형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제 대전제는 그겁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전제 속에서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우리 뭐 BWS 증후군, 매 맞는 아내 증후군 이야기하지만 매 맞으면서 습관돼 가지고 맞는 걸 그냥 용인하면서 수인하면서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살아가는 그 여성들 같은 형태.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저 사람이 없는 방법.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 여성은 어느 정도까지 참작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 관련된 거는 뭐 외국에서도 근데 이제 이론이 많잖아요. 하나만 더 추가해서 첨언해드리면 그게 이제 옛날 단계였고 교수님. 요즘엔 뭐냐면 옛날에는 교수님 매 맞다가 남편을 살해했잖아요. 미국에 되게 많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그러면 이제 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남편을 죽였구나. 우리가 정상 참작해줄게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2010년대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맞은 부인들 있잖아요. 남편을 살해한 부인들이 잡혀오면 뭐라고 진술하냐면 진술이 바뀐 거예요. 뭐냐? 나는 인간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고 싶으면 그냥 몸 대줘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밥 처먹고 싶다면 밥하는 해야 되고 돈 안 벌어오니까 몸도 아파 죽겠네 돈 벌고 그러니까 나는 뭐냐? 나는 인격이 이미 죽은 상태다.
근데 내가 내가 지금 이판사판인데 내가 뭐 죽겠냐 살겠냐 하겠냐 이미 죽은 목숨인데 그러니까 처벌에 대한 것도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더라. 쟤를 죽였을 때 일반인들 같으면 무기징역 뭐 징역 20년 이상 중형이 나오고 나 인생 끝나겠구나 싶은데 내가 여기서 애한테 두드러 맞추면서 사나 교도소 가서 20년 갇혀있나 나는 아무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진술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맥락은 같아요. 그 소리가. 네, 근데 이게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교수님 맞고요.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사람을 인격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법원도 그 사람이 피해자면 선처한다. 이게 나와 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BWS 증후군하고 이제 그 얘기 그거예요. 코너에 몰려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하는 케이스. 그것도 있고.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있는데 요즘의 추세는 염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맞아요. 플러스예요. 아예 어떻게 보냐면 나는 전 남편에 의해서 정신적인 피지배 상태에서 인격이 말살됐고 거의 동물 형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한테 인격을 기대하지 말라. 그거예요. 나한테 인격을 기대하지 말라. 나는 사람이 이미 아니다. 저 사람으로부터 사람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런 내가 그 상대되는 남편을 공격한 거에 대해서 똑같은 어떤 처벌받을 때는 인격체로 보고 공격당할 때는 비인격적인 걸로 인식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지 않냐. 변호인들이 요즘에 주장하는 내용이 대체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케이스가 교수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얘 남편한테 맞아 죽나? 판사님이 사형 때려갖고 죽나? 똑같은데 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가 이제 나오는 거란 얘기죠. 변호사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렇지 않아도 아내가 남편 공격한 거에 대해서 아내는 이미 인성이 남편에 의해서 말라버렸다. 인성이 말라버린 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 나 그거는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요. 아무도. 변호사가 그 얘기하더라고. 남편에 의해서 인격이 말살된 어떻게 보면 인성이 마른 자가 이 아내입니다. 이 자의 행위가 죄가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취급하는 사건 내용이 아니라 외국에 보니까 이렇게 좀 있는 게 많더라 이거죠. 맞죠. 아마 이제 BWS 증후군은 워커죠, 워커. BWS 증후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래도 뭐 그 자체가 또 시도. 난 사람이 아니었다 이 얘기가 나오면 이게 무서운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세 번째는 또 뭐? 세 번째는 이거 저번에 터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기 이게 이거 애기 이거 이놈은 습관인 것 같은데 애들 유인하는 게. 기가 채팅을 잘하는 거예요. 전화로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야 이거 50대인데. 저번에 강원도 춘천에서 집 나와가지고 얘가 청주인가 어디서 발견됐었죠? 충주가 아니에요. 충주인가? 충주로 갔어요. 충주. 얘가 과거에도 그 관련됐던 50대 남성이 과거에도 유사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말고 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56세인데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난 11월 달에도 횡성에 거주하는 여중생 B양을 사회관계망 SNS로 충북 충주로 유인한 혐의로 붙잡혔다. 그러니까 춘천 학생 전에 횡성 학생을 또 했네. 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이놈은 도대체 이거 뭐 하는 짓이고? 지네 불러가지고 충주에 있는 그 지네 집 주거지 창고 건물에다가 닷새 동안 데리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새끼고? 위험한 인간이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하고 차를 이용해서 충주까지 이동을 한 거예요. 서울 가자고 해가지고. 그런데 얘가 이제 충주 지역에서 위험에 처했다고 메시지를 가족한테 보냈고 경찰이 그걸 토대로 해서 충주 소태면 그 한 창고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얘를 현행범 체포했는데 얘는 지금 내가 보니까 이거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해가지고 자기 거기 창고 이 사육이라는 무슨 그 옛날에 일본 뭐 있어요. 그 영화인가 있었죠. 그거 비슷한 게 언뜻 생각하고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이거 애들 찾아서 다니지 이거. 이거 완전히 내가 볼 때 미친놈이 이거. 그러니까 얘는 습관적으로 미성년자 애들하고 SNS로 접근을 어떤 식으로. 근데 이거 잘하나 봐.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한 거죠. 접근해가지고 가스라이팅해서 서울로 꼬여. 춘천에서 충주로 오라고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 안 갈 것 같으니까 아이들은 서울에 대한 막연한 저게 있잖아 애들이 로망이. 그거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너 서울 데리고 와서 서울에서 뭐하고 이런 식으로
서울에 대한 환상을 확 풀어놓은 다음에 애기들이잖아요. 11살 뭐 이러니까. 서울 아저씨니까. 그러니까 저 서울 가자. 너 나 옷 입고 나와. 그러면 이제 태워가지고 지차로 끌고 와서 서울 간다고 그러고 이제 충주 같은 데 가서 창고 같은 데 가둬두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가둬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지금 뭐 수사 내용은 아이 보호로 인해서 좀 얘기는 안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이들이 11세 남짓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들의 어떤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저희가 적시하기도 어렵습니다. 수가 없으니까. 네, 좀 불편합니다. 분명한 거는 이 아이들을 무슨 뭐 위해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네. 어떤 해악을 끼치려고 했는지 뻔한 거 아니에요. 납치한 거야, 납치. 납치입니다, 이거. 미성년자 납치한 거예요. 납치해가지고 이 새끼 저 창고 헛간에 가둬놓고 얘가 하려고 한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위해가 좀 가해졌다면 형은 되게 세게 나오겠네요. 이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요놈은 아마 조사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실종아동법은 아닌 것 같고 더 아닙니다. 이거 특가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 춘천건이 발견이 되면서 그 이전에 했던 짓까지 지금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상습인 겁니다. 위험해요. 요놈은 내가 볼 때 이거 햇빛 당분간 못 보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좀 처벌이 셌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좀 아주 단단히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울컥했어요. 이거 속상하죠. 마지막 사건은 어르신한테 미안해 죽는 줄 알았어. 이거는 지난 14일 날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10여 년간 근무해온 경비원이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관리소장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책임져야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비원분이 한 10년 거기서 아파트에서 근무한 모양인데 거기도 고참이시죠. 거기서. 본인이 관리소장한테 굉장히 핍박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근데 지난 9일에는 또 같은 아파트에 근무했던 70대 청소노동자 그러니까 경비원이 아니에요. 이분은 청소하시던 분도 관리소장한테 해고 통보를 받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경비원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경비원이 유서에서 소장이 미화원의 죽음도 책임져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죽으면서 자기 직전에 잘린 그 청소분 있잖아요. 그 미화원 그분 죽음하고도 연관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이제 아마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라는 데가 있나 봐요. 직장갑질 119. 여기에서 아마 경비원 분들하고 미화원 분들 한 9명 정도 심층 면접을 했나 봐요. 아마 그 해당 아파트일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결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갑질에 노출돼 있다. 입주민 용역회사의 갑질에 노출돼 있다. 노출돼 있어요. 제가 이거 내용은 대충 알아요. 이 법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간접 고용의 구조. 간접 고용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지금 말하면 뭡니까 이게? 교수님 결과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기 청소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아파트에. 청소. 그다음에 여기 경비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각각 업체는 다르잖아. 옛날에는 이게 갑질로 신고하면 정리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청소를 옛날에 안 뽑고 경비 회사에서 경비원을 뽑아갖고 이 어르신들이 청소까지 해주셨거든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원래. 근데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고용은 이제 경비로 고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관리하는 주체도 이제 경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하면 고용자를 대상으로 갑질한 거잖아요. 이게 정리가 됐는데 지금은 청소나 이런 건 용역 쪽이고 그러니까 관리소장 같은 경우도 용역 쪽이죠. 여긴 경비니까 경비업체 위탁이 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경비업체 소속인데 용역업체의 간부인 관리소장 밑으로 들어간 거라.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는 갑질이 성립이 안 돼요. 같은 직장이 아니라서. 한 직장이 아니니까. 직장 내 갑질은 아니지. 그러니까 경비원들이 이것 때문에 계속 이제 막 폭발하신 게 이거란 얘기예요. 같은 직장이라야지 직장 내 갑질이 되지. 이게 직장 내가 아닌 거예요. 남 직장이라. 이게 변형 이걸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간접 고용 구조네. 간접 고용 구조. 유서에도 아마 나오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 정말 이게 아주 이제 그런 또 저 편법까지 쓰는구만요. 그러니까 직장 그 법에 돼 있잖아요. 같은 직장 내 근무하는 자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 조문을 또 바꿔야 한다는 얘기야. 직장 내 갑질이 아니라 뭐라고 바꿔야 되는 거야 이거? 지시 감독
범위 안에 있는 자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포괄을 해줘야 돼. 네, 포괄로 해야겠네요. 광범위하게. 답답. 2021년 7월 달에도 이제 정화조가 여름에 7월이면 한여름이잖아요. 네. 무더위로 인해서 이제 끌어올라서 청소가 필요했대요. 정화조. 그렇죠. 가스 발생하니까. 관리소장이 경비대장한테 지시를 하고 경비대장이 경비대원한테 청소를 지시하는. 맞네. 청소하고는 관련 없이 여기 관리소장이 경비대장한테 얘기하는. 경비대장도 지가 안 하잖아. 경비원한테 시키고. 그럼 결국 경비원이 청소하는 거지. 갑자기 경비복을 입은 상태로 정화조로 내려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험해요, 처음에는 어디인 줄 모르고 작업하라고 해서 장화도 안 신고 내려가서 분뇨가 발목까지 찼다. 그럼 다 오염되지. 그 당시에는 분뇨인 줄도 모르고 1시간 넘게 작업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밖으로 나와서야 분뇨라는 것을 알게 됐고 소위 똥독이 올라서 2주간 약을 바르면서 치료했다 하는 게 경비원 지시의 진술이에요. 피부가 다 부풀어 오르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맞네. 관리소장이 경비대장한테 시켜갖고 청소까지 겸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 아파트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 원칙 다 지키시는 아파트도 많고요. 안 지키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들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간접 고용으로 일하고 있어서 극심한 고용 불안 속에 해고, 임금 삭감,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네. 그 다음에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할 수도 없다. 네, 네. 이런 환경에 놓여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경비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거의 뭐 25만에서 30만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많은데 속상하더라고 이거. 이분들이 직고용된 게 아니고 위탁 고용돼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위탁 고용이 되면은 아파트에서 고용된 직원이면 아파트 그 관리 사무소 내에서 발생하는 뭐 갑질이든 민원이든 정리가 되는데 갑질이 안 돼. 이거 법상. 이건 파견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갑질이 안 되는 거야. 네. 얘도 파견 나온 사람이고 얘도 파견이고 각각 다른 회사끼리 지시하고 받아야 되는 그 관계가 형성되니까 직장 내 갑질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B업체 소속이고 관리소장은. 그다음에 경비원은 B업체가 경비 업무를 위탁한 C경비업체 소속이고. 그러니까 같은 직장이 아니니까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이 안 되는 거죠. 적용이 안 된다고. 야, 이런 악질적인 편법을 쓰나 이거. 그래서 이게 좀 문제라. 야, 이거 상당히 문제 있네 이거. 나 이건 또 근래 또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 기사 가운데 교수님 나오잖아요. 응답자의 94%가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을 믿고 있어고 파리 목숨이니까. 그러네.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교수님 또 여기도 나오잖아요.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 이 감정 갑질도 있대요. 이거는 정말 진짜 꼴까박은 거 이제 공부 지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잘해서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 이렇게 애 데리고 가면서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되는 거야.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가 밤에 왜 발 뻗고 자는데. 너 공부 잘해라. 못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대놓고 비하하는 발언하고 말이야. 인간도 아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대요. 제가 경비원 교육할 때 들은 얘기인데 교수님. 이게 청소를 하고 있대요. 담배꽁초 같은 거 막 버리잖아요. 입주민들이. 이렇게 쓸고 있는데. 쓸고 있는데 버려? 입주자가 지나가다 담배꽁초 휙 던지고 있더래 자기한테. 진짜 그만두고 싶더래요. 그 경비원 몰상식하고 무식한 놈 새끼. 그리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화나서 그랬대요. 입주민한테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니 선생님 제가 쓸고 있는데 여기다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아저씨가 그거 줍는 거 일 아니에요? 이러더래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진짜 모자란 새끼들이. 우리는 담배를 피고 있다가도 저쪽에서 청소하고 오면 놀래가지고 8시에 아침 8시에 분리수거 때문에 이제 차가 오면 내놔서 실어가게끔 준비해야 되는데 차를 딱 막아놓는 거예요. 거기 분리수거하는 통 앞에다가. 그럼 차 옮겨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전화 그 앞에 있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차 빼줘야지 이거 분리수거 해야 되는데 오늘 안 받는데 전화 그 차 앞에 있는 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몇 호 이제 알으니까 인터폰을 하는 거예요. 인터폰을 하면 아침에 잠자나온데 깨웠다고.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도 엄밀하게 하면 갑질이 이거. 근데 교수님 이게 기니까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만 좀 알 수도 있게 교수님. 경비원 갑질도 있어요. 역으로. 예. 경비원이 어디가 그럴 것 같아요? 교수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어디냐면 이런 말씀 죄송한데 임대주택 있죠. 또 비교적 입주자가 취약한 사람들인 그러니까 경우에 국민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노인 많으신 데는 최근에 몇 명 경비원 처벌받았어요. 수사받아가지고. 함부로 하는구나 입주자. 그러니까 입주민한테 와가지고 아줌마 나 저 한 5만 원만 꿔줘 이런데요. 그 경비원 사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5만 원 없는데 그랬더니 알았어 아줌마 지금 앞으로 봐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경비원이. 네, 왜 그러냐면 임대주택 계신 분들은 주인은 아니잖아요. 오너는 아니고 이제 지금 렌트식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공공 임대 형식으로. 그러면 거기는 또 거꾸로 그 관리사무소장이나 경비원한테 찍히면 아주 살기 어렵다네요. 재계약하는 거 관련된 것도 손해 보나? 뭐 그런 것도 뭐 민원이 많다던가 아니면 주민하고 사이가 안 좋다던가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자꾸 괴롭힌대요. 네, 사사건건 참견하고. 네, 참견하고 시비 걸고 그게 되게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게 최근에 조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원분들이 일단 절대적으로 약점 맞아요. 맞는데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 네, 근데 일부지만 또 이제 완장차시고 이런 임대주택에 이제 경비원을 선발돼 가셔가지고 역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요즘에 좀 최근에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당연히 그 사람들도 해고 사유에 해당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죠. 돈을 꼬간대 자꾸. 돈 꼬가 참. 하여튼 이런 문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히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이유에서도 스스로의 자기 목숨이라고 그래서 자기 목숨 자기 내 마음대로 한다는 형식으로 스스로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아셔야 돼요. 하나만 사례만 말씀이 마무리할게요, 교수님. 그 돌아가신 경비원분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KBS 제보자들에서 그 편에 제가 메인 MC를 했었는데 한 주민이 그 아파트 세 동에 주민 한 200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주차를 지 맘대로 하고 소리 지르고 엉망진창으로 해요. 그런 놈들 많이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그 200~300명의 주민들은 그 사람 미운 거야. 어떻게 해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경비원분한테 얘기한 게 선임 경비원한테 어렵지, 차 좀 빼달라고 하세요. 하니까 200명의 민원을 경비원분이 다 받아서 혼자서 온전히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옳거니 잘됐다. 200명을 혼내기 위해서 이 경비원을 혼내면 200명이 조용하겠구나 이렇게 악질적으로 생각을 해서 경비원을 폭행하고 공격을 계속하다 목숨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희생양이 돼버린 거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도 있더란 얘기예요. 제가 그때 진짜 비굴한 거지 그거. 예, 그래서 꽃다발 해갖고 놓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이분들한테 이러면 안 돼. 밤에 발 뻗고 주무시잖아요. 그럼. 누구 때문에 잘까요? 그럼. 가장 큰 집을 지키는 가장 작은 집이잖아. 맞아요. 경비원이 있는 곳이 중요한 그죠? 업무예요. 예. 그 가장 큰 집을 지키는 가장 그 작은 집에 불이 24시간 켜져 있다는 거는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날 지켜주는 건데.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을 우리 스스로가 핍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죠. 예, 그럼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요. 대체로 연세 있으신 분들이고 다 우리 위아래 있는 세상이잖아요. 어른이 있고 애가 있고 그런 것도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경비원분들 어떤 극단적인 선택하고 막 이러는 거 갑질 뭐 이런 얘기 막 들으면 좀 속상해요. 절대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은 해결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해결되거나 바뀌지 않거든요. 끝까지 차라리 그 용기로 싸우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인을 명복을 빕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뭐 이슈는 요 정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